옛날 옛적 네덜란드의 한 작은 마을에 스피노자라는 이름의 매우 조용하고 사색적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진리와 지혜를 탐구하느라 바빴고 특히 만물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자연과 신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 중요한 깨달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스피노자는 마을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사이드 테이블 위에는 신선한 빵과 치즈가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주변을 오가는 그를 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게다가 이날은 마을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히나 들뜬 상태였습니다. 스피노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광장 중앙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큰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두 좋아할 만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줄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 너머에 대한 이야기야.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조용히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피노자는 손을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의 강을 알고 있지요? 그 강물은 어디서 시작돼서 어떻게 흐르고 될까? 사람들이 다들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 강물은 먼 산속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냇물이 되고 그 냇물이 모여 강이 되지. 그리고 그 강은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가잖아.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물방울 하나하나가 그 강이냐? 아니면 강 전체가 강이냐? 사람들은 고민하며 서로 눈치를 주었습니다. 스피노자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바로 이거야. 강물의 모든 방울이 바로 강인 것이지. 그리고 강물 전체가 강이기도 한 거야. 이것이 바로 신과 자연의 관계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신이자 자연이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이 신 그 자체라는 거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스피노자는 이야기를 끝내며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그림의 일부인 거지. 우리가 바로 이 신성한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잊지 말자고. 스피노자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회자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철학적 설명을 넘어 모든 존재가 특별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일깨우며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후로도 사람들은 자연과 신을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존재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신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루크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 가지 특별한 전설로 유명했는데 태어난 모든 아기들은 진짜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전설을 믿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를 굳게 믿으며 그 때문에 다른 어느 곳보다도 특별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루크 마을에서는 새로운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마을의 현자들이 모여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신비로운 의식으로 아기들을 환영하며 그 아이의 백지 같은 마음의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첫 번째 이야기가 아이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요. 어느 날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리암이었습니다. 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리암에게 전해줄 첫 이야기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리암이 태어난 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현자들은 일렬로 앉아 그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백지설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마음이 진정한 백지와 같아 매일 어떤 경험과 지식으로 채울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선택들이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소년은 매일 아침 그날의 목표를 정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원하던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축제가 끝난 다음 날 리암의 부모는 그에게 세상의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을에서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것이 의뢰 있었기에 리암 가족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웃 마을의 예술가, 다른 도시의 학자, 그리고 여러 현자들을 찾아다니며 리암의 마음속 백지를 다양하고 아름다운 지식과 경험으로 채워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리암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문화와 학문을 익혔으며 그로 인해 놀라운 안목과 깊은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고 마을의 자랑스러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어떤 문제가 닥쳐도 마음속의 백지를 열고 새로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을 끌어내 최선의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리암의 이야기는 루크 마을을 넘어 다른 마을들까지 전해졌고 백지설에 대한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다시 이야기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자신의 마음속 백지를 풍요롭게 채우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백지설의 본질을 그대로 담아낸 리암의 삶은 누구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고요하고 평화롭던 작은 마을 아르카디아에 노스라는 젊은 예술가가 찾아왔습니다. 노스는 더 넓은 세상에서의 예술을 접하고 자신의 작업을 새로운 방향으로 끌어가자 하는 열망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르카디아는 그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정적인 곳이었죠. 이곳에서의 삶은 예측 가능했고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했어요. 그들의 예술은 전통을 중시하고 오래된 규칙에 의해 정의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노스는 마을의 오래된 도서관에서 우연히 알랭 바디우의 저서를 발견했습니다. 책 속에서 사건이라는 개념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사건은 기존의 구조나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예외적인 순간으로 기존의 질서에서는 예상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새로운 진리의 출현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개념에 매료되어 자신의 예술에도 이 사건을 도입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노스는 마을 중앙에 있는 광장 한복판에서 자신의 첫 예술적 실험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거대한 캔버스를 세우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을 느끼며 주변에 모여들었죠. 노스는 캔버스에 자신이 느끼는 혼란과 열망, 그리고 파괴하고 싶은 기존 질서의 상징들을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움보다는 혼란, 조화보다는 파괴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의 손길은 자유로웠고 색채는 과감했습니다. 이윽고 그가 그림을 완성했을 때 그 광경은 마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들은 그런 종류의 예술을 본 적이 없었고 게다가 광장 한복판에서 모두가 볼 수 있게 그것이 전시되니 더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했고 어떤 이들은 걱정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이 새로운 풍경을 보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스가 의도한 사건의 출현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차 이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술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했고 생활 방식도 점차 변화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한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토론하고 논쟁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그만 사건이 가져온 변화는 너무나도 거대했습니다. 노스 자신도 이 사건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술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달았고 더 큰 꿈을 꿨습니다. 그는 아르카디아를 떠나 더 넓고 다양한 곳에서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의 첫 사건은 그를 비롯한 아르카디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남아 더 용감하고 진보적인 마을로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랭 바디우의 사건 개념은 작은 마을 아르카디아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노스라는 젊은 예술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건의 출현은 항상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나날의 평범을 뛰어넘어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머니. 기나적 추론의 문제를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머나먼 왕국의 알렉스라는 호기심 많은 탐정이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왕궁의 미스터리한 사건을 해결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왕국의 사람들은 그를 왕국 최고의 기납적 추론가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 일어난 도난 사건이 알렉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왕의 가장 귀한 보석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왕은 그의 보물을 찾아달라고 알렉스에게 부탁했습니다. 알렉스는 도난 현장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첫 번째 단서는 보석함의 잠금장치에 묻어있는 신비로운 진흙 자국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방식에 따라 이 진흙 자국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내부인 중 한 명이 풀밭에서 일하다가 보석을 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외부인의 침입으로 인해 보석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세 번째 가설은 왕이 실제로 보석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도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믿게 하여 주변 사람들이 신뢰를 시험해보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스는 각 가설에 대해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의 경우 그는 왕궁의 정원사와 대화를 나눴고 그가 사건 당일 풀밭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을 조사하던 중 성벽에 신발 자국이 없었음을 발견하여 외부인의 침입 가설 역시 희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렉스는 왕이 보석을 숨겼을 가능성을 심도 깊게 조사했습니다. 그는 왕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왕의 일과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왕이 비밀 공간에서 보석을 확인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알렉스를 보자 깜짝 놀랐지만 알렉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폐하, 저의 결론이 맞았군요. 이 모든 것은 신뢰를 시험하기 위한 작은 계획이었죠? 왕은 알렉스의 뛰어난 추론 능력을 칭찬하며 계획을 폭로하게 된 지금 알렉스를 왕국의 최고 고문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알렉스의 방법론을 배우기 시작했고 왕국 전역에 하몬의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이론이 퍼져나갔습니다. 왕국의 사람들은 논리적 사고를 통해 모든 문제에 접근하게 되었고 왕국은 더 밝고 지혜로운 사회로 변모했습니다. 이로써 알렉스와 길버트 하모니의 이론은 전설이 되어
왕국의 아이들에게 전해지며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때 최선의 설명을 찾아가는 과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